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 현대사까지.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르치는 석중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잔티움 제국과 십자군 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중세 유럽 세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교과서로는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의 성장과 장원의 해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11세기 이후에 이제 서유럽 세계가 안정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9세기 말 이후에 시작되었던 이민족의 침입이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생산력이 늘어나고 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났고요. 그것을 교환하는 시장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시장들이요, 주로 생긴 곳이 교통의 요지였는데요. 이제 시장이 생기니까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면서 이제 도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도시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민족의 침입 이후에 서유럽이 봉건화되면서 도시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고 사라져가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이제 다시 도시가 등장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도시들은요, 주변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고 지역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동방과의 무역이 활발해졌다고 했죠. 이렇게 원거리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도시가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들은요, 이렇게 성장을 해가면서 돈을 벌죠. 그래서 재력을 바탕으로 또한 때로는 무력을 동원해서 영주들로부터 자치권을 얻어냈습니다. 이 자치권을 얻어냄으로써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신분상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자치권을 획득한 모습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국왕과 영주 모두로부터 독립한 자치 도시 국가도 있었고요. 영주로부터는 독립하고 왕에게 속한 자유도시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시가 신분상의 자유를 얻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길드라는 조직인데요. 이제 길드는 도시민의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었는데 이제 나아가서 점차 생산과 교역, 그러니까 도시의 경제를 통제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장서서 도시의 자치권을 얻어냈기 때문에 이 길드는 도시의 행정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고 상공업이 점차 발달하면서 화폐 경제도 점점 발달을 해갔습니다. 서유럽 봉건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주종관계 그리고 장원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장원 안에는 또 영주에게 예속된 농노들이 있었죠. 이 농노들은 영주에게 예속되어서 이제 영주의 땅을 대신 경작하거나 영주의 명령을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요, 이제 농노들이요, 부역 대신에 화폐, 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노들이 점차 부역이라는 것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노들이 그 돈을 내고 이제 땅을 빌리거나 혹은 땅을 삽니다. 그리고 영주들도요, 화폐를 받는 것, 돈을 받는 것이 부역을 받는 것보다 더 이득이다 생각해서 농노를 해방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노들이 풀려나게 되니까 농노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던 장원제도 점차 해체되게 되는데요. 시기의 차이가 지역별로 조금 있지만 11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이제 많은 지역에서 장원제가 사라져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14세기에는 흑사병이 유럽에 유행을 했는데요. 이 시기에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가량이 죽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흑사병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지게 됐고요.
그래서 농민 그리고 농노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이것을 강제로 다시 예속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농노들도 반란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고 장원이 해체되면서 우리가 중세 봉건제라고 부르던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서유럽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었죠. 근데 점차 교황권도 쇠퇴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십자군 전쟁이 이제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교황의 권위가 점차 추락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4세기에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질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종교의 의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정통 크리스트교,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이단 종파를 만들어서 그것에 이제 현혹되고 그것을 섬기는 모습들도 곳곳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점차 떨어져 갔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추락하게 됩니다. 그 사건들이 교황의 아비뇽 유수와 교회의 대분열이라는 사건들인데요. 아비뇽 유수는 이제 교황과 프랑스 왕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나타난 일입니다. 사실 13세기였다면 교황이 정치에 간섭을 하던 시기이고 교황이 굉장히 강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프랑스 왕이 꼬리를 내리고 항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4세기 이후에 교황의 권위가 점차 추락한 상황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니까 프랑스 왕이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이라는 지역으로 강제로 옮겨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황이 프랑스 땅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왕의 영향 아래서 교황이 몇 년간 머물게 됩니다. 이것을 아비뇽 유수, 아비뇽으로 끌려갔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아비뇽 유수가 끝나고 로마로 교황이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교황이 또 선출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새롭게 뽑힌 교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아비뇽에서 새로운 교황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2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었는데 이것을 봉합하고자 이제 2명의 교황 모두를 퇴위시키고 새로운 교황을 뽑습니다. 근데 이 2명이 퇴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황이 3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회가 혼란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교회의 위신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결국에 봉합하긴 하지만 이 아비뇽 유수와 교회의 대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권위에는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중세 봉건제가 변화하고 교황의 권위가 쇠퇴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방 봉건적 사회에서 약했던 그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중앙 집권 체제도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유럽 국가들이 먼저 중앙 집권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봉건 영주의 힘이 약화되었고요. 이미 살펴보았듯이 교황의 권위가 쇠퇴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들이 이제 사법권과 과세권을 확대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봉토를 받았던 봉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법권과 과세권을 이제 중앙으로 조금씩 되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비군과 관료를 양성하는데요. 상비군은 이제 항상 있는 군대라는 의미로서 그 이전에는 전쟁이 나면 봉신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왕을 도와주는 구조였다면 이제 왕이 항상 군대를 데리고 있는 형식으로 이제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봉신들이 이제 왕에게 조언을 하고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업 관리들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왕권이 조금씩 강화되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절대 왕정 시기에 더욱 강화됩니다. 이제 이 시기에는 이러한 모습이 등장했다,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가서
이런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거든요. 이때도 그랬는데 또 그러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우리 뒤에 다시 이런 내용이 나올 때는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는 속에서 두 세력이 이제 왕권 강화를 뒷받침하게 되는데요. 먼저 도시의 상공업자들입니다.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봉건적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왕의 관리로서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영주보다 멀리 있는 왕을 지지하면서 자유도시가 된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 자유도시들은 왕의 이름으로 또한 활동을 하면서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왕과 상공업자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이때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들은요, 이제 봉건 영주로서 서유럽 봉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화약이 도입되면서 이제 말을 타고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가 점차 저물어갑니다. 그러면서 세력이 점점 약화되었고요. 그래서 점차 왕의 신하가 되어갔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왕의 권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 서유럽 각 나라들의 중요한 사건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대헌장이라는 문서가 승인이 되는데요. 대헌장은 조낭이 귀족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승인했던 문서입니다. 이때 승인된 귀족의 권리가요, 자문에 의한 과세, 그리고 법에 따른 처벌입니다. 교과서 126쪽 자료 5를 보면은 그 내용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내용을 보면서 한번 질문에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헌장은 이제 영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이 됩니다. 귀족의 권리를 인정한 문서가 어떻게 민주정치 그리고 입헌정치의 기초가 되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힌트를 주자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교과서의 자료 5번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면 민주주의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이제 아비뇽 유수로 프랑스의 필리프 4세가 교황을 굴복시켰죠. 그 이후에 이제 100년 전쟁을 통해서 통일된 영토를 확보하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100년 전쟁은 프랑스와 영국이 싸웠던 전쟁인데요. 이제 공업 중심지였던 플랑드르라는 지방을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가 조금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이제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또한 프랑스와 영국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영국 왕이 프랑스 땅에 이제 봉토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럽의 왕실들은 서로 이제 결혼을 하면서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왕위 계승권,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냐, 직전 왕에 가까운 친척이 누구냐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도 내가 프랑스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졌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고요. 이제 처음에는 영국이 많이 우세했습니다. 프랑스는 기사를 동원한 구식 전술을 사용한 데 반해서 영국은 이제 장궁을 활용한 새로운 전법을 활용해서 프랑스군을 물리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가 전세를 뒤집게 된 건 잔다르크가 등장한 이유인데요.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프랑스가 분위기를 뒤집게 되고요. 하지만 잔다르크는 이게 잡혀서 나중에 마녀로 몰려 화형당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그 분위기를 뒤집은 이후에는 대포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전술로 인해서 영국을 무찌르고 이제 프랑스가 통일된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독일과 이탈리아 북부를 다스렸던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요, 대제후가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했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냥 이제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었고요. 그 황제 바로 아래 있었던 제후들, 대제후들이 이제 자기가 받은 봉토를 하나의 국가처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영방국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그런 봉건적인 성격이 조금 더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도시 국가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 아까 살펴보았듯이 왕과 제후로부터 모두 이제 독립을 얻어낸 자치도시 국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탈리아의 자치도시 국가들은요, 대부분 공화정으로 정치가 운영이 되었고요.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나중에 르네상스를 주도하게 되는데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방 무역으로 번영을 했고요. 독립적인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에스파냐는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제 이슬람 세력에 대한 재정복 운동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십자군 전쟁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통일 국가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의 성격을 띤 재정복 운동을 겪으면서 교회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서요. 에스파냐에서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이 나중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세 유럽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